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붕어빵이었습니다. 붕어빵. 간혹 군고구마, 풀빵, 조금 눈에 띄기는 했었는데요. 붕어빵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고요. 3212님 붕어빵. 붕세권에 살고 있지 못해서 슬픈 저는 늘 가슴속에 3,000원을 품고 다니죠. 붕어빵 트럭을 만날 때의 기쁨. 그죠? 먹고 싶은데 이거 눈에 안 띄면 저 그러다 한번 만날 때. 근데 그때 마침 현금이 없어. 아저씨 송금 해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하죠.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도 송금이 금방금방 되니까요. 그리고 많은 또 사연이 오고 있는데 8215님 제가 조그마한 가게에서 붕어빵을 10년째 팔고 있습니다. 1,000원에 5개 판매하고 있는데 밀가루랑 팥값이 올라서 조금밖에 안 남지만 붕어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학생들은 옥수수 찐 거 한 개 더 서비스를 줍니다. 그 학생이 안 오면 혹시 점심을 굶지는 않나 걱정도 됩니다. 사실 찐 옥수수 판매에서 붕어빵 이익이 적은 걸 커버합니다. 평택에서 우복수님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따뜻해지네요. 제가 지금 붕어빵 한 5개 먹은 것만큼이나 따뜻하고 든든해집니다. 6938님 붕어빵은 저의 최애 간식입니다. 이거 사들고 퇴근할 때 쪼그라들기 전에 들어가려고 서둘러 귀가하죠. 가족 사랑에 기여하는 붕어빵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참 있다 들어오면은 눅눅해지고 그러면 참 사왔는데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죠. 다들 붕어빵 관련된 사연들은 하나 둘씩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한번 시황 잠깐만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는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증시 상황이 좋지 않죠. 코스피는 0.3% 내린 2349, 코스닥은 0.55% 내린 759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43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고. 이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에서 23%가 사기라고 합니다. 범죄 4건 중에 1건이 사기. 근데 이게 최근에만 그랬느냐? 참 우리 조상들한테 안 좋은 걸 계속 물려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사기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영구호님이 이한 작가님 원래 수요일 시간 아니었나요? 라고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일정상 당겨서 화요일에 만나 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선시대의 사기꾼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신 거죠? 예.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은 들지만 조선시대도 정말로 많은 사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한번 이참에 한번 기록을 딱 찾아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기 사건들이 벌어져서 이거는 정말 우리 혈통 안에 남을 속이는 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기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또 요즘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건들인데 보통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속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바보 같은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옛날서부터 사기친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안 속을 수가 없게 온갖 주도면밀한 수법을 속이기 때문에 속은 사람은 솔직히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인 놈이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속은 사람 탓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속인 놈이 나쁜 놈이죠. 그쵸. 그리고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진짜 뭐 판검사들도 속고 경찰들도 보이스피싱에 속는 세상인데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에 조선시대 가장 흔했던 사기 사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역시 신분 위조가 있겠습니다. 신분 사회였었기 때문에. 옛날 그 사극에 보면 그 노비가 양반은 호패를 가지고 호패.
호패라고 해서 신분증이라서 나무로 깎아서 만든 증명서인데 네. 워낙 이 세조 때서부터 널리 퍼져서 모든 양인 남성들은 가지고 다녀야 됐습니다. 안 가지고 다니면 사형이었어요. 원칙적으로. 예? 신분증을 안 가지고 다니면 원칙적으로는 사형이었어요. 아니 주민등록증 안 갖고 다닌다고 사형이었다고요? 조선시대에?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그랬는데, 원칙이었어요? 예. 근데 뭐 잘 안 지켜지긴 했죠. 그럼요. 저기 깜빡하고 호패 집에다 놓고 왔는데 저 지금 죽어야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호패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잘 조그만 나무 도막에 이 사람이 누구고 이름하고 태어난 날짜하고 그 사는 장소 그런 걸 새겨서 가지고 다녀야 됐는데 네. 양반들은 좀 좋은 재질, 좋은 나무나 상아 그런 걸 가지고 다녔고 그 양민이나 더 낮은 사람들은 그냥 잡목들을 깎아서 가지고 다녔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관청에서 전부 이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주고 높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라에서 만들어서 호패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재질이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비가 양반으로 이제 행세하는 그런 일은 적었고 오히려 양인으로 호패를 받은 다음에 나무를 깎아내요. 깎아내고 자기가 사실은 노비였다. 그런 식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죠. 저도 드라마에서 호패 같은 거 보면 그냥 대충 나무 위에다가 네. 뭐 이렇게 쇠 같은 거 이제 지져서 글자 같은 거 막 네. 새긴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저거 그냥 위조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시에 뭐 생체 정보가 있었던 네.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워낙 관아에 전부 사람 명부가 있으니까요. 예. 사실 2, 3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행정력 조선시대 때 행정력이 아주 그렇게 그 허술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이상한 게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호패로 어떻게든 깎아내서 자기가 노비인 척하면서 세금 안 내거나 군역을 회피하거나 그런 방법은 그런 시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개개인의 그런 호패랑 관아에 있는 어떤 장부, 예. 서류 같은 거랑 이제 대조를 해 보면서 예. 이 사람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찾아야 또 되지만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온라인이 아니라 다 이 캐캐묵은 문서 찾아야 되니까 약간 그런데 딜레이가 되거나 또 이제 위조한 사람들은 생각하죠. 안 들킬 거다. 그쵸. 이걸 어떻게 찾아내 생각을 라고 하겠죠. 하지만 다 조사해 보면 다 발각이 납니다. 발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잡목으로 만든 그 일반 뭐라 해야 될까요? 호패 나무 호패는 그거를 이제 좋은 나무를 동원을 해서 거기다가 신분을 아예 그냥 새로 새겨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보통 그 호패가 또 이제 완전히 규격인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자기가 나무에서 새기고 가서 관청에 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조가 더 쉽죠. 위조가 쉬웠다. 예. 그러면 그 나무 자체는 위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위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무거운 처벌이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제도상으로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었던 건데 예. 현실적으로는 뭐 곤장 몇 대 맞고 그 곤장이 아니라 꽤 많이 맞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호패를 위조하면 사형. 네. 기본은 다 사형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호패를 남한테 빌려줬다거나 빌림을 받았다거나 하면은 군대를 갑니다. 충군을 당해요. 그냥 완전히 강제로 징집돼 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꽤 신분 위조의 죄는 무거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호패가 그렇게까지 또 널리 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심 서울이나 그 근방의 사람들은 가졌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호패가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호패 안 가지고 다닌다고 처벌하기도 좀 애매모호했던 그런 예. 사회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원칙과 현실이 이제 괴리가 느껴지는 것인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분을 위조했다.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호패를 넘어서서 왕의 도장, 우리가 이거 뭐 옥새, 국새라고도 어보라고 하고 합니다. 예. 어보라고도 하는데 이 어보를 위조한 사람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저도 왕의 도장을 어떻게 그렇게 위조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당시 그 정조시대 때 자세한 기록이나 그 왕들의 일지가 있거든요. 승정원 일기라든가 네. 일성록을 보면은
어보를 위조해서 걸린 사람이 거의 매년 한두 명씩은 꼭 나올 정도로 정말 흔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죄 아닙니까? 그것도 임금의 사형입니다. 사형. 예. 그죠? 호패 위조에도 사형인데 예. 임금의 도장을 위조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한두 명씩은 어보 위조로 사형에 처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죄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어보를 위조한 거는 그만큼 어보를 위조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어보를 위조해서 찍고 그리고 죽은 거죠. 어떤 기록에 남는 어떤 사례 같은 거 있었습니까? 그 광해군 시대 때 예. 그 황해도 봉산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은 워낙 승려였다가 환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병역 의무를 져야 되는데 그게 무거워서 도망을 갔더니 아 군대 안 가려고? 예, 친척들이 전부 다 거기에 휘말린 거예요. 김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친척들이 괴로워하니까 이 사람이 어보를 위조해서 나를 이제 그 병역에서 이제 그 병역을 면제한다라는 문서를 위조해서 거기서 어보를 찍어서 제출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경립이라는 김경립 사람이 광해군 시대 네. 이 사람이 군대 가기 싫어서 예, 김경립은 군대 안 가도 된다라고 예. 임금님이 도장 찍어줬어요라고 예.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관직을 다녀본 적도 없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승려였으니까 그런 예. 사람이니까 이미 황해 감사가 딱 보자마자 이거는 가짜다. 딱 왜냐면 봐도 이거는 예. 위조된 문서다. 그렇죠. 왜냐하면 왕이 내리는 문서엔 다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요. 관공서 포맷처럼 그 문서 형식 같은 예. 거. 교지라고 하는데 딱 보면 하는데 금방 가짜인 거 알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냥 어보를 위조했는데 그치지 않고 광해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 혼란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어보 위조한 사건이 이 사람 하나 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시 정치의 일파였던 소복파를 숙청하는 데까지 활용이 됩니다. 아 이거를 하나의 핑계로 삼아서 어떤 정치적인 막 숙청을 하는데도 이용이 됐다. 그렇죠. 무서운 일이었던 거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 어보를 위조한 게 너무 지금 그 전문가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관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깜찍할 정도로 어설픈 위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몰라서 당시에 조선시대 어떤 공문서라든지 예. 이게 포맷이 있다. 문서 형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냥 그 종이에다가 예. 붓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뭐 이렇게 세로 쓰기 예. 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막 양식이 있었던 거 뭐 선 예. 칸이 따로 있고 그 도장 그렇죠. 찍는 칸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왕이 쓴 종이 이렇게 커다랗고 앞에 교지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 한 칸 띄어서 그 이름이 적혀져 있고 맨 마지막에 어보를 찍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위치, 딱 보면 알아요. 크기. 예.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그렇죠. 당시에 조선시대 뭐 아레아 한글 그런 게 있을 리도 없고 HWP 이런 거 쓰지 그다음에 않았을 텐데. 관공서 사례를 이제 그 벽에다 붙여놓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아까 그 호패 위조 많이 한다고 했는데 호패를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신원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신원을 속여서 혹은 누군가를 사칭해서 남을 등쳐먹는 사례 예.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아무래도 그 신분제 사회의 왕조 국가였다 보니까 제일 많이 벌어지는 그 등쳐먹는 사기는 내가 왕족이다. 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왕족을 사칭하는 예. 야 이것도 일이 커지네요. 예. 그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선 2대 왕인 정종에 그 사람은 그 정비인 정화나무 사이에선 자식이 없었는데 첩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23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기생첩을 하나 뒀는데 그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종은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밖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여긴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 기생첩 같은 경우에는 그 곤장을 맞을 정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궁인데 후궁의 자식인데 원래 출신이 기생 출신으로 궁에 들어와서 네.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름이 지운? 예. 승려가 되었기 때문에 본명이 지운입니다. 본래 이름은 아마 다른 거였을 거예요. 근데 정종의 후궁 중 하나가 예. 낳은 아들 지운. 근데 정종은 아들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게 그랬는데 내 친자인지 아닌지 모른다 모르겠던 거죠. 그거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우는 궁 밖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정종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당연히 왕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거나 뭔가 이제 개공해 주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훈이라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궁녀고 후궁이었고 예. 어찌됐든 간에 간택을 받았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종의 아들이라고 진짜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DNA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종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고 아니라고 했고 예. 그리고 이걸로 사기를 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이건 태종 때 한번 잡혔어요. 이미 못 왕이 잡혔어요. 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마라 했는데 왕명을 어긴 거죠. 계속 나는 정종의 아들이다 하고 돌아다녔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가도 그냥 다 알아줬을 테니까. 그러니까 태종 때 한번 붙잡혔는데 그때 한번 태종이 용서를 해줘요. 너 내가 지금 풀어줄 테니까 어디 가서 그 왕자라고 하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여전히 왕의 아들이라고 선전하고 다녔고 심지어 이 사람을 흉내낸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 왕의 아들인 지훈이다라고 다니는 또 다른 사기꾼이 또 등장을 해요. 사기꾼을 또 사칭한 사기꾼. 예. 아이고야. 그렇게 되니까 결국 세종 8년 때 붙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세종 예. 때. 그럼 사기를 오래도 치고 다녔네요. 그렇죠. 정종 때, 태종 때, 세종 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양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왕 3대에 걸쳐서. 예. 이야,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 내가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솔직히 그거 대접받고 아닙니까? 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예. 근데 그거를 조선시대에는 또 거의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약간 그런 환경이었을 테고. 왕의 얼굴을 일단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왕의 아들이다 막 그러면서 뭐 이제 신분을 가짜 신분증 같은 걸 이게 보여주거나 뭐 징표 같은 걸 보여주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밥이라든가 뭐 곡식이라든가 그렇게 막 내주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거하게 사기를 치고 이제 뜨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남궁민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 소현세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소현세자의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도 있었다고요?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현세자가 워낙 그 민혜빈 강 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모두 8명이나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딸 둘은 뭐 일찍 죽고 그랬고 네. 아들 셋이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딸 둘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소현세자가 죽을 당시에 민혜빈 강 씨가 또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민혜빈 강 씨가 사약을 맞고 처형당하거든요.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현세자의 마지막 아이, 그 유복자가 살아있다, 아니면 죽었다. 그런 것이 그 당시 이후의 세계에 계속 퍼지면서 사실은 살아있을 것이다, 아니다 죽었다 그런 것으로 있던 와중에 한 승려가 이번에도 승려입니다. 내가 바로 소현세자의 숨겨진 아들이다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았고 총 8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죽고 나서 태어난 그 마지막 자식의 행방은 또 묘연했으니 그게 누구냐. 근데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칭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소현세자의 일단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특히 이게 소현세자가 청나라였던가요? 네, 청나라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질 생활을 합니다. 지금 드라마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인질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때 인주와의 사이가 아버지 인조와의 사이가 벌어지지만 그와는 별개로 부인과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들만 벌써 3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소현세자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정통인 거죠. 근데 소현세자가 우선 건강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인질 세상에 드디어 풀려나와서 조선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에 붙잡혀 가서 좀 고생 많이 하고 물론 거기에서 거의 외교 사절 같은 외교 대신 같은 역할도 좀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힘들게 돌아왔는데 한 달 만에 죽은 거예요. 28일 만에 거의 죽었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막 손톱이 거머져 있었다든가 그렇다 얘기가 돼 있어서 소현세자가 사실 독살당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은 어떤지 모르고 사실 소현세자가 몸이 약하긴 했고요. 근데 문제는 소현세자가 죽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죽은 다음에 인조는 아들이 그래도 큰아들이고 그렇죠. 세자인데. 예, 나라의 후계자이지만 장례를 정말 졸속으로 치러버리고 상복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워낙은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은 왕세자를 세워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세자가 죽었으니 소현세자의 아들을 이제 손자가 아니라 그 책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다음 세자로 책봉을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인조가 조금 깨름직하네요. 인조의 그때 행동이. 인조가 행동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보통 아들을 죽인 아버지로 유명한 게 영조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사도세자. 인조도 근데 인조도 자식들 손자들을 직접 죽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이요? 예. 정확히 말하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복림대군은 세자까지 세운 건 좋은데 당시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12살, 8살, 4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손자들을 자기 친손자들을 당시엔 굉장히 험지였던 제주도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제주도로. 근데 지금이야 뭐 제주도 너무 좋은 곳인데 당시에 제주도 하면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고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멀고 가장 힘든 곳.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며느리였던 민해빈 강씨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입니다. 사약을 먹여서.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깨름직하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게 민해빈 강씨가 나한테 독약을 먹였다라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민해빈 강씨는 유폐돼 있었어요.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무슨 역적이다라는 식으로 몰아서 가둬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어떻게 독을 발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답정 너는 역적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해빈 강씨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왜 나 이렇게 못 살게 괴롭히냐고 시아버지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도 그렇고 그 부인인 강씨도 그렇고 다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를 한 건데 소현세자의 자식들은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좀 잘 살았습니까? 가서 그렇진 않고요. 첫째하고 둘째는 간지 몇 년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고 당시 12살, 8살, 4살 때 귀양에 보내졌는데 4살인 경안군 이석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얘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게 효종이 그러니까 복림대군인 둘째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 왕을 이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교의 나라에서 그 적통을 거스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은 이 애들의 엄마인 강비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역적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됐습니다. 복림대군의 어떤 위해서. 적통성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 형과 형의 부인이 안 좋게 죽어야만 했던. 이거 참 너무 슬픈 역사네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되게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강빈이 죽을 때도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할 바로 그 사기 사건도 소현세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원통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기가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부인과 아들들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이제 돌았을 거고 그쵸. 그런데 그 소현세자의 아들들 사칭한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 숙종 때였습니다. 당시 그 처경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숙녀인데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런 자신의 외모와 그 다음에 그런 솜씨로 이제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잘생긴 스님. 그 요즘에도 참 잘생긴 스님들이 인기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한
그 보살이라고 했나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여자 보살이 소문에 의하면 소현세자의 막내 자식이 살아 있다고 하고 아니면 강물에 빠졌다고 했는데 혹시 네가 그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문세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듣자 이 처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확 일어난 거예요. 내가 소현세자의 아들인 척 해봐야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사기꾼이라서 이렇게 한번 한탕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듣자마자 그래 그거 나 맞아 막 이렇게. 예. 야. 그래서 그 값비싼 외래 종이를 가져와서 일부러 이걸 꾸겨서 오랜 종이인 척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민혜빈 강 씨가 쓴 유서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소현세자의 유복자, 태어난 날 며칠, 그리고 마지막 서명. 그렇게 해서 가짜 이 유서를 만들어서 당시 영의정한테 들고 가서 사실은 내가 소현세자의 유복자였다. 그래서 계속 숨어 살다가 이제 좋은 세상에 왔으니 드디어 이걸 보이겠다 하면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종이를 가지고 아니 오래되게 위조한 종이. 종이를 막 꾸깃꾸깃 하고 막 오래된 것처럼 막 낡아 보이게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민혜빈 강씨다. 우리 아버지가 소현세자다. 그걸 우리 어머니가 나라고 인정을 해준 문서를 이렇게 써주셨다라고 위조를 했다. 근데 그거 들고 가면은 그게 먹힙니까? 금방 탄로가 납니다. 탈로가 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혀 왕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날짜라고 적은 날이 소현세자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유복자가 절대로 아닌 거죠. 유복자는 아버지가 죽은 날에 태어난 날짜인데 일단 날짜가 틀렸다. 날짜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서명에 강빈이라고 적었는데 당시 그 민혜빈 강 씨는 세자빈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강빈이라고 적지 않아요. 빈궁이나 세자빈이나 왜냐하면 당시에 당당한 세자빈이었으니까 세자빈이 본인을 낮춰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강빈이란 거는 그 다른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지 절대로 그 강빈이라고 그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아하.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몰랐다. 예. 아이고 좀 역사 공부 좀 하고 이한 작가님 얘기 좀 듣고 가지. 그래서 양식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날짜도 틀렸고. 그러니까 문서로 친 사기는 이렇게 뽀롱이 나기가 쉬웠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뽀롱. 죄송합니다. 그러면 걸렸잖아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생긴 스님은. 이 처경은 근데 계속 우겼습니다. 그 민혜빈 강 씨가 사약을 먹기 직전에 임신 중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퍼지기는 민혜빈 강 씨가 몰래 아이를 낳고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상자 속에 들어있었지만 그 상자는 버려지고 나는 살아남았다고 계속 우겼습니다만 이게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 유서 만들었던 초본 그 유서를 이제 위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처음 시험했던 거. 연습했던 종이들. 그런 게 발견이 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터니까 이 처경에 진짜 친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금방 들통이 나서 결국 처경은 그 목이 베어져서 처형당했습니다. 어이구 이거는 또 그 왕족을 사칭한 거니까 그래서 안 좋게 사형에 처해졌다. 엄벌에 처해졌네요. 근데 당시에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지금은 이른바 왕족이 있는 국가들 보면 그 왕족들이 이른바 셀럽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연예인처럼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어디 길거리 지나갈 때막 사진 찍히고 하니까 얼굴을 다 아는데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왕족의 얼굴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아마 다들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왠지 왕족은 잘생겼을 거야.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와서 내가 세자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 이제 막 믿어주는.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네요. 아무래도 얼굴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이게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까? 효령대군의 후손을 사칭한 사건? 예, 이건 또 헌종 때입니다만 네. 이진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효령대군의 후손인데 세종대왕이 자신의 형인 효령대군에게 당시 그 빙고와 그 다음에 빙어선을 관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물려줬다고 주장하면서 문서를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형인데 그 효령대군의
아들이다. 아니 후손이에요. 아, 아주 후손? 먼 후손이요. 아, 먼 후손 12대 손. 예. 그러니까 헌종 때니까 훨씬 먼 후대손인데 태종대왕이 그 효령대군에게 그 그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 하면서 헌종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효령대군이고 예. 그분이 세종대왕의 친형이셨는데 예. 근데 나한테 이족 사업권 예. 뭐 얼음이라든지 예. 생선 파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나한테 줬으니 이거 나한테 네네. 넘겨라. 예.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이게 세종 시기가 1400년대인데 그렇죠. 거의 400년이 지나서 내가 효령대군의 12대 손이요라고 나타났다면? 예. 그래서 당연히 당시 그 의금부나 그런 데서 그 형조에서도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네. 이 사람 계속 그 소지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 민원을 올리고 예. 그러니까 격쟁을 하는데 그걸 다 합쳐서 하면 거의 20번 넘게 호소할 정도로 아주 악성 민원인이었습니다. 이게 격쟁이라는 게 궁 앞에 예. 가서 그 왕이 지나갈 때 꽹가리 두들기면서 나는 이렇게 억울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왕이 얘기해요. 행차하실 때 지나갈 때 꽹가리 울리면서 이렇게 억울한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 내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은 그럼 이걸 진짜라고 믿었던 겁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게 조금만 조사하니까 금방 드러났던 게 애초에 그렇게 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이 내린 교지에는 포맷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포맷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문서도 아니었고 그냥 백성들끼리 자기끼리 고소했던 문서 종이 한 짝 가지고 와서 주장한 거였고요. 결정적으로 이 이진호란 사람은 효령대군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뜬금없는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족의 문서 위조고 사칭인데 목이 잘렸습니까? 그냥 귀양 가서 끝났는데요. 우선 약했네요, 처벌이. 예,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글자를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왕의 문서다라고 주장할 정도면은 그거는 뭔가 이제 아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었겠죠. 세상 물정 몰랐던. 예. 얄팍한 사기꾼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려다가 된통 걸린 거죠. 정말 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예. 본인이 위조한 문서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 문서를 조금만 살펴보면 다 알만한 아 저거 사기꾼이구나 알만한 것들이었고 좀 허술한 측면이 있는데 예. 허술한 거 말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런 사기범들의 사례도 있습니까? 아주 역시 사기의 최고봉은 예.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문서 이런 거 말고. 예. 그 세종 때의 일이 있는데 네. 그 최금이라는 양반 부인이 있었습니다. 최금이. 예. 이 사람의 남편은 그 승문원의 부정자라고 해서 종구품, 그러니까 하급 관리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양반이었고 양반 집의 어엿한 부인이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아주 대대적인 사기단을 이끌고 사기를 쳤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족대입니다. 사기단을 이끌고요? 어떤 예. 방식이었어요? 우선 이게 굉장히 치밀한 게요. 그 소문을 모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취득해서 먼저 사기칠 장소를 물색해요. 예. 양반 집인데 그 장례 때문에 지방으로 며칠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집을 골라요. 아 양반들이 일단 길게 집을 떠나 비우고. 있는 상태의 예. 집. 우선 그 집을 하나 고르고 그 집에 있는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인들. 하인들. 그 사람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계집종들을 여자종들을 둘 데리고 가서 그 비어져 있는 양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누구지? 나는 너희 주인의 친척이다.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좀 쓸게. 아 그 하인들의 이름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예. 해서 내적 거기에 상황에서 종이 뭐 3명 있는지 4명 있는지 다 파악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아 넌 누구고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지 예.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 예. 그리고 나는 너희 주인의 친척이니까 잠깐 화장실 좀 쓸게. 그러면 거절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화장실 쓴다는데.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그 다른 종을 시켜가 자기가 워낙 데려온 사기단의 한 사람을 시켜서
지금 가서 비단 상인을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해라. 내가 물건 사겠다고. 아, 내가 좀 다리 아픈데 여기 좀 앉아 있다 갈 거고 좀 비단을 사야 되는데 이 집으로 좀 오라고 해. 이렇게요. 예, 그래서 비단 상인은 초대면이에요. 그래서 비단 상인은 그 값진 비단을 들고 양반집에 그 비단 양반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직접 비단을 가지고 가서. 예. 왜냐하면 옛날에 물건 좀 볼 테니까 물건 좀 가져와라고 하면 방문 판매 그렇죠. 형식으로 방판. 네, 예. 조선시대 방판.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이 최금이라는 사람은 양쪽을 다 속입니다. 비단 상인한테는 이 집을 지키는 하인이 자기랑 친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보던 하인한테는 이 비단 상인하고 자기하고 친한 것처럼 양쪽을 다 속여요. 이야. 이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치밀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데려갔던 여자종 둘도 전부 바람잡이거든요. 한패거리.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쪽에는 말을 안 전하고 이쪽엔 말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비단 상인과 이 하인들을 전부 다 속입니다. 집을 지키는 하인을. 그래놓고서는 이제 잠시 이 하인이 딴 데 집을 비우고 있는 사이에 비단 상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비단 좋긴 한데 우리 남편이 온 다음에 결정할 테니까 이 비단을 놓고 가. 아, 당시엔 좀 그랬죠. 예. 거기 비단이 또 6필인가 그랬는데 좀 무겁잖아요. 6필이면 꽤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 비단상에 보기엔 집도 번듯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집이 정오품 교리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근사하고 이 양반 이 사기꾼인 최금이는 당당하게 이 집의 안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고 그리고 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다른 바람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내일 다시 올게요. 예, 내일 다시 올게요 하면서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금이는 일 봤으니까 비단을 들고 튀는데 그럼 이제 집을 보고 있던 하인이 비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사기라고 그 상인이 가져갔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와, 양쪽을 완벽하게 속이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비단 상인이 이 집으로 와가지고 그 비단 어딨어라고 하면 그죠, 하인들한테. 하인은 그거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양반 부인 누구일까? 저도 누군지 몰라요. 가 되는 거죠. 형제래요, 친척이래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친척이라고만 들었지. 그리고 한바탕 뒤집어 엎고 갔지. 누구인지 이름이 어딘지 어디로 갔는지도 다 모르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겠네요. 하인들이나 그 비단 장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이걸 내막을 보면은 절대로 초음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해본 거고 굉장히 치밀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사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반 부인이 이런 식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한다는 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덜미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걸린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여기에서 끝났으면 그냥 비단 사기 사건, 도난 사건으로 끝났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집을 지키던 하인이 그 살해가 되면서 갑자기 사건이 크게 번집니다. 살인 사건이 된 거예요? 비단 상인으로서는 화가 나죠. 그리고 내 비단을 분명히 이 하인이 빼돌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하인을 붙잡아서 꽁꽁 묶어다가 자기 조카 집에다 가둬놓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그러던 참이었는데 다음 날 그 하인이 붙잡혀 있던 하인이 목을 찔린 시체로 발견됩니다. 여기서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시간이 별로 남질 않았는데 마음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주를 기약하고 싶은데 이제 계속 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살인 사건으로 그 전환이 되면서 이 사건이 의금부가 그 대대적으로 그러겠네요. 그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였느냐. 당시 과연 이게 누가 죽였고 그리고 비단은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사라진 비단의 그런 자세한 사람이 아니라 비단이 몇 필이고 무슨 색깔이고 무늬가 어떻고 그런 걸 적어서 방을 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비단. 이걸 본 단서다. 사람들은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해서 만약에 해당 그 양반이나 그런 사람 양반한테는 벼슬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평민한테는 그 면필 100필을 주게 하고 포상금이 엄청 컸던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혐의자가 알리면은 자수의 예로서 좀 벌을 깎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들통이 결국 들통이 났는데 맨 처음엔 남편이 알았어요. 그 최금이가 사기 친 거를 남편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렇죠. 근데 집에 큰 비단이 많이 그쵸.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부인이 싹싹 빌어요. 내가 근데 제발 나를 숨겨달라. 그러니까 이 비단을 다른 친척 집으로 넘겨요. 그래서 이 친척도 그걸 알고 너 이거 훔친 거지라고 하니까 이쪽도 빌어 또 다른 친척에 걸렸다가 결국 최금이 집에 있던 하녀가 이 사람이 무당이기도 했거든요. 무녀. 예. 근데 보통 무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여기저기 집을 돌아다니면서 점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주면서 소문을 들은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 하녀가 아마도 그런 이 사기칠 만한 물색할 정보를 모아오는 정보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오고 자기도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기 주인을 일러 바친 거죠. 먼저.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최금이 일당은 잡히고 그리고 이 범행 방법도 이제 낱낱이 드러나서 기록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 수법이 기록에 남았다. 예. 근데 아까 그 하인 하나가 살해당했다고 예. 했는데 그 살인범은 밝혀졌습니까? 그게 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왜 죽었는지 모르고 사실 이게 사기 사건에 살인 사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치정 사건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치정이요? 예. 그 관련자 둘이서 서로 연애를 했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밝혀지지 않고 이 그 죽은 사람이 백이었거든요. 백이는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라고 대충 마무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리 매를 맞아도 우리는 안 죽였다라고 끝끝내 버티고 당시 수사하던 사람도 더 때리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거는 참말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그 하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을 끝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최금희의 사기 사건 그냥 전모 정도만 밝히고 끝났던 이거 영화 소개하는 시간 아닙니다. 영화 소개하는 시간 아니고요. 진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기록으로 남았던 걸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4분의 1 범죄 4분의 1이 사기 사건인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많았다.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리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사기를 친 사람이 죄인이다. 이한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온 신원비상의 인원 4명이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지역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혀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1분쯤 강원도 동해시부근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86차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산과 경기 김포 등 7개 시군에서 소 럼피스킨병 17건이 확인됐으며 의심 증상을 보인 12건에 대해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15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을 모아서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킥보드였는데요. 8805님, 킥보드를 아무데나 주차하고 헬멧을 안 쓰고 불법으로 타는 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 가능한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전동 킥보드가 아무데나 막 방치되어 있는 거는 그 네. 킥보드 업체에다가 네. 연락을 해야 하고요. 킥보드 보면은 뭐 바닥이나 어디에 연락처가 써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헬멧을 안 쓰거나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과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길에서 막 횡포를 부리고 있거나 그런 네. 위험한 장면을 본다면 그거를 112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이 있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앱에 들어가서 직접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교통법규 좀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이 앱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오토바이를 내려서 끌고 간다거나 이런 네. 게 그 앱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4432님, 업체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2, 3일 후 취소가 됐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116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래한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취소 문자가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은 취소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취소 문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116 국세 상담센터로 문의를 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시면 꼭 국세 상담센터로 문의를 받으시고 증빙을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도 현금 영수증 관련된 거네요. 네, 최희승님, 현금으로 상품권을 사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역시 국세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미래에 거래할 당시에 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지급받는 유가증권으로 세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그때에 가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0721님.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도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 네. 보통 계좌이체로 많이 하죠. 이걸 네. 카드로 긁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그때는 또 현금을 많이 준비를 해서 부동산 거래할 네. 때 수수료도 현금으로 내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전 그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요. 네.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 수수료의 50%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좀 세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하실 때 현금으로 수수료 내셨다면 현금 영수증도 잘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시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힘차게 달려왔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한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